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퇴직한 지 한 3년 된 김재문이라고 합니다. 예, 50대 후반입니다. 페인트 관련된 중국 내에서 이제 판촉 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 오랜간, 중국 업무만 한 20몇 년을 이제 했었고, 하고 들어오니까 이제 국내 영업 분야로다가 이제 또 부임을 하게 됐죠. 그렇게 이제 열심히 국내 영업 활동을 하다가 새로운 조직이 이제 또 설립이 되고 그쪽에 이제 그 기술 영업이라는 부서 업무를 이제 맡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조직은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뭐 제 업무의 어떤 뭐 특기나 뭐 이제 그런 게 뚜렷하게 이제 또 나오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도 좀 위축이 됐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조직은 계속해서 개편하다 보니까 나이가 차고, 그 다음에 직급이 많은 사람들은 또 자연적으로다가 이렇게 또 이제 걸러지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느 날 위에서 이제 불러서 면담을 하니까 제 연수가 이제 많다 보니까 임금 피키제로 갈는지 아니면 위로금 받고 퇴직할는지 명예퇴직을 할는지를 물어서 그때 제가 부장 10년 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배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흔쾌히 수락을 하고 퇴직은 했는데 심적으로 좀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퇴직하다 보니까 답답한 것도 있었고 전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스스로 너무나 위축도 되고 그다음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심지어 자존감마저도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을 보기도 좀 민망한 뭐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가족 회의하면서 1년만 기다려 달라. 그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좀 어렵고 저기 하지만 내 스스로 또 이렇게 헤쳐나갈 그런 힘을 길러야 될 시기가 한 1년은 필요한 것 같다. 뭐 이제 그렇게 또 가족의 동의를 받고 1년간 정말 또 치열하게 그 자기 개발을 했었습니다. 안 들어야 들죠. 근데 다만 생각을 이제 박는 거죠. 내가 그래도 그 30, 40대, 이제 50대까지도 있다가 이제 중반 이후에 나왔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몸담았던 회사인데, 다니면서 뭐 고달프고 힘들고 뭐 한 거 다 있지만, 그래도 나의 먹고니 좀, 먹고 사는 거는, 그 다음에 자녀들 양육하고 뭐 했던 거는 이 회사 덕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박는 거고, 그러고 나서 뭐, 내가 회사 뭐 욕한들, 그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담아두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중국에서 이제 생활은 제가 오죽했으면 지금 닉네임이 인생 프론티어인데 30, 40대는 이제 물불 안 가리고 중국의 전역을 다 다녔죠. 예를 들면 거래선 가려면은 진짜 뭐 비행기 있는 곳은 편한 건데 2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내려서 택시로 뭐 3, 4시간도 또 들어가는 그런 곳도 가고 그냥 회사 차량으로 다 8시간을 차 타고 가서 1시간 면담하고 바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자고 그 다음날 또 8시간 돌아오는 뭐 이제 기차로 가면 뭐 12시간도 가고 뭐 그런 거예요. 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중국이 그런 이제 그런 기차가 생기기 전이니까 지금은 이제 되게 편해졌죠. 거기도 많이 발전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중국이 92년 우리나라하고 수교했을 때 첫 땅 밟은 게 94년도부터 이제 가갖고 활동을 했으니까 그냥 뭐 시골, 농촌 그런 데도 이제 숱하게 다녀보고 이제 그랬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일 힘든 거는 이제 못 먹는 술을 이제 먹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피고 싶지 않은 담배를 또 펴야 된다는 거. 담배 안 피면 되잖아. 그러는데 안 피려고 이렇게 이제 미팅을 해요. 근데 어느 고객은 줄담배를 피는 거예요. 10분에 하나씩 계속 펴요. 그러다가 입에 꽂아주고 불을 붙이고 막 그러니까 그럼 당신이 빼면 되잖아. 그럴 수도 있지만 예의상 또 그러지 못하니까 고객이 준 나름대로 정성껏 불까지 붙여준 거를 못 건다? 그럼 나랑 거래 안 하겠다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도 못하고 또 심지어 어느 고객은 술을 먹고 자네가 만취가 돼야 나랑 친구가 될 수 있어. 뭐 이제 그런 의미로다가 또 얘기를 전해요. 그러면 그날은 진짜 만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너무 독한 술을 먹다 보니까 위도 버리죠. 또 간도 버리죠. 뭐 이제 그런데 또 음식 같은 경우는 잘 골라 먹으면 엄청 맛있고 진짜 고급스러운 것들도 많은데 뭐 그럴 순 없잖아요. 다니는 거래처들이 대부분 또 시골 같은 데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도 나름대로 뭐 정성껏 차린다고 하지만 또 그 음식이 다 입에 맞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술을 먹게 되고 뭐 이제 그런 생활들이 쉽지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몸을 그나마 그래도 건수했던 거는 이제 가족이랑 같이 나가서 그 집사람이 이제 챙겨준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래서 지금 잘 버텨내고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는 내 스스로 위축이 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자신감이 없고 새로운 길을 찾는다는 것에 대한 그 불안감, 두려움 뭐 이제 그런 게 제일 컸죠. 그러면서 가족한테는 1년이라고 얘기해놓고 뭐 이렇게 점점 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 위축이 되는 거고 더 자신감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준비할 건 준비하더라도 향후 또 어떤 가정경제에 문제가 없도록 벌이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야간 일을 찾았었어요. 야간에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물론 이제 그 일을 찾기 전에 여러 곳에 이력서 50몇 군데 넣었지만 나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뭐 면접 기회조차 없으니까 빨리 판단했거든요. 한 4개월 지나서 내가 재취업하는 거는 그냥은 어렵겠다. 누가 날 도와주면 모를까. 혼자서는 이거는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겠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갖고 50 플러스 시니어 서초에 있거든요. 찾아가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요새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요새 대부분이 다 IT 쪽 일을 대부분 찾는데 새로 뭐 이렇게 어렵게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은 쉽지 않으니까 뭐 어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정리하고 야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소개받아갖고 면접 보고 한 3차 면접까지 했어요. 이제 판교에 있는 빅데이터 업체인데 밤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 5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낮에 자고 또 이제 오후에 또 뭐 나름대로 또 이제 제 준비할 거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한 3개월인가를 진행했는데 거기서 어느 날 그만두래요, 이제. 그래서, 이것도 쇼크잖아요. 왜 그만둬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뭐 다른 쉬운 업무로다가 뭐 전향을 하래요. 이게 딱, 나름대로 이제 알아보니까, 익숙해졌으니까, 저하고 이제 60세 정도 되신 여성분이랑 같이 했거든요. 기사를 검색해갖고 다 정리해서 A4 용지로다가 7장을 만들어갖고 새벽 5시 안에는 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 빅데이터 업체하고 세종시에 있는 정부 이제 계약을 맺어서 진행되는 국가 뭐 그런 프로젝트래요. 자기들 말로는. 그게 이제 나중에 다 정부기관에 배포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또 해야 되고. 그래서 트레이닝 엄청 받고 이제 잘 끝냈어요. 업무를. 이제 익숙해지니까 저희들한테 나름대로 이제 알바비가 아니라 알바비 더블을 준 거거든요. 그건 200만 원 돈을 줬어요. 근데 알바생 쓰면 100만 원 안 되게도 쓸 수 있으니까 자기들 예산주 준다고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것 때문에 여성분은 일주일간 타격받고 입원을 했었고 저도 심리적으로다가 상당히 위축이 됐죠. 이거 좀 1년 계약을 맺고 한 건데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눈 빠지는 줄 알았죠. 이제 어떤 업무냐 하면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들어가갖고 그날의 한 뉴스들이 있잖아요. 헤드라인 뉴스 같은 것들을 미리 알려주면은 검색해서 댓글을 보는 거예요. 댓글을 뭐 300~400개씩 계속 보는 거예요. 봐갖고 거기에서 국민들이 어떤 댓글을 썼는지 다 욕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욕이 아니고 진짜 어떤 진정성 있는 그런 댓글들이 있으면 그거를 골라갖고 옮겨서 다시 적고 정리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퇴직 한 3년 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직 내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이 회사에 앞으로 더 얼마나 근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조직이 개편되면서 제 위에 있던 그 상사분들이 이제 전부 또 연세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또 퇴직을 하게 되셨고, 앞으로 이제 저에게 힘을 실어줄 그런 분들이 없다는 생각에 나 스스로 또 자생을 해야겠다. 조직 내에서 뭐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암만 생각해도 그거는 길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럼 무엇을 해야 되지? 그 당시에 나름 생각했던 게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인데 더 이상 뭐 그 생각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깊게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공했던 부분이 이제 중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관광통역 안내사하고 이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라는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 2개를 취득을 해서 되게 뿌듯했어요. 내가 이제 언제든 그만두어도 할 일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자신감 갖고 생활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인데도 자신감 갖고 있다가 아니다. 알아보니까 이거는 코로나 시기에 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네 하면서 다시금 또 이제 그 심리적으로 불안한 뭐 이제 상태가 또 됐고, 그 시기에 이제 명퇴가 됐고 그랬으니까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거 되게 따기 힘들었거든요. 머리 윗서부터 발 밑까지 모든 신체 기관을 라틴어로다가 다 외워야 되거든. 얼마나 외웠겠어요, 제가. 출퇴근하면서 내가 말로 녹음해놓고 듣고 따라하고 막 그러면서 시험 통과했다는 게 난 기적이었어요.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죠. 하려면 또 나름대로 6개월의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 같은 데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마땅한 일거리들이 찾아지가 않으니까 이제 또 상당히 위축해갖고, 그때 새로운 도전을 또 해보겠다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남들은 쉽지 않을 텐데 새벽 배송, 아침 7시까지 이제 배달을 해주는 거죠. 새벽에 이제 차로다가. 거기 면접을 갔는데 3차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3차 면접을 하는지를 물었어요. 그것도 멀리 찾아갔어요. 부천인가 어디까지 이제 찾아가서 1차 면접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오라라고 2번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면담의 골자는 이 사람이 진짜 이 힘든 일을 간절하게 원해서 나중에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할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더라고요. 확인하고 마지막에 3차 면담은 가까웠어요. 성남에서 하더라고. 근데 밤 12시에 나오래. 면접을. 그래서 밤 12시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러면서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새벽 배송 기사님들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상황을 한번 지켜보면서 본인이 저렇게 할 수 있는지 먼저 그런 거를 또 확인하고 나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했어요. 12시에 가서 2시까지 지켜보고, 거기 있는 새벽 배송하는 기사님들하고도 이제 대화도 나눠보고, 뭐 3년 했다는 분도 있고 4년 했다는 분도 있고 그래갖고 여쭤보니까 한 1년은 되게 힘들었대요. 왜? 낮과 밤이 바뀌니까 잠이 일단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익숙해지니까 지금은 이게 또 편하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다른 데서 이렇게 버는 것보다 요 시간 대비 투자해서 받는 게 경력이 쌓이면 뭐 700까지도 받는다고 막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한 400에서 500 정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겠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도전을 하려고 하던 차에 지인이 연락이 와서 제가 지금 있는 충남에 이제 일자리를 다 옮길 수가 있어갖고, 거기 있는 분한테 이런 일이 생겨서 제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전반전을 치를 때는 나 자신의 능동적인 행동보다는 비동적이었죠. 아무래도 이제 조직에서 내어주는 목표, 어떻게든 그쪽으로 다 가려고 이제 다른 개인 사정이나 집안 사정이 있어도 일단 먼저가 그거였으니까 그런 생활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퇴직 후에는 내 스스로 내 삶을 설계돼야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고민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먼저 나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오죽했으면 내 앞에다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화두를 던지면서 책도 읽고 그랬는데, 그래서 퇴직 후에 나의 일상이 바뀌었어요. 일단 무엇이든지 일단 경험을 한다. 경험을 한다는 거는 도전이 되든 어떤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실패하거든요. 근데 실패했다고 그만두면 끝나는데,
또 다시 분석해서 보완하고 또 다시 실천하고 그런 부분으로다가 축적이 된다면 그 삶의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라 하죠? 미라클 모닝? 그런 것도 막 도전해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1년간 안 빠지고 꾸준히 다 했어요. 누구는 그러겠죠. 그거 왜 하는데 그러면 목적이 없이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30분이라도 책 읽고 거기서 또 통찰을 얻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글 쓰는 소재가 다 되거든요. 많지만 일일이 다 회사 떠나고 나서 참 그래요. 이런 말씀이 공통적인 상황인 건지 저의 그 환경적인 상황인 건지 모르지만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조직에 있을 때 명함은 잠시 그 자리에서 빌린 거잖아요. 그 일하는 그 자리도 빌린 거고 언젠가 후배들한테 다 남겨주고 떠나야 되는 자리니까. 근데 딱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명함 없어지잖아요. 물론 자기의 개인적인 편리함은 생기지만 그러고 나서 인사하고 빠이빠이 하고 나면 후배들이 많이 연락 올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저부터도 먼저 퇴임한 분들 아주 이렇게 가까이 했던 분 외에는 또 자연적으로 다 연락이 안 되고 전화번호부에 그만둔 사람들 시간 지나니까 연락하지 않고 저는 오죽했으면 회사에 있을 때 카톡으로다가 2개월에 한 번씩 좋은 글 보내주고 그렇게 한 3년간도 지속을 했었어요. 그래도 회신 오고 하는 사람은 하지만 또 안 하는 사람은 또 안 하잖아요. 퇴직하고 나니까 더 안 하고. 그럼 지금 퇴직 후에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람마다 틀리지만 재취업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고 와인바도 차려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일을 배워갖고 목공 그런 쪽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골프가 너무 좋아서 그만두고 골프 레슨 그 코치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또 그 회사 내에서 갖고 있던 지식으로 중소기업체 가갖고 컨설팅 해주는 분도 계시고 저희 회사 대부분 전공자들이 이제 화학 그다음에 고분자화학 화공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 업무 하던 분들은 그분을 아니까 그 제품들을 사용하는 기술 서비스가 가능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리점을 대부분 차려요. 근데 저는 그런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 분야로 못 가죠. 회사에서는 대리점 차리라는 제의도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중국에 오래 있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에 고정 고객이 없잖아요. 그런 불리함 때문에 또 거절도 한 적도 있었어요. 온라인 세계를 접하고 나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또 거기서 또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유혹에 끌려갖고 다 듣고 싶은 그런 욕망도 막 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실수한 게 있어요. 중국이라면 필이 탁 오니까 어떤 그 강의를 들었냐면 그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거를 이제 듣게 됐어요. 들어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그 상품 소싱이나 그 등록하고 하는 것도 또 가능하다고 그래갖고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다 오픈하고 사업자 등록도 다 내놓고 그렇게 또 했죠. 그것도 막 집중을 해야 돼요. 상품 다 찾아갖고 그 중국의 사이트 들어가갖고 그 제품이 한국에 왔을 때 먹힐지 말지도 이제 또 판단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리는데 이게 또 많이 올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근데 거기서 자동 프로그래밍가를 사용료가 비쌌어요. 350만 원인가 냈으니까. 교육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집사람은 또 허튼 짓 한다 이제 옆에서 그러고 있고. 근데 난 또 도전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한 6개월을 해봤어요. 한 3, 40만 원까지 막 벌다가 나중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왜 안 되지? 판단을 해보니까 그 인플루언서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 자기 스마트 스토어에 전시해 놓은 게 진짜 삐깔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 만들지를 못하는, 하려고 해도 내 그 능력치가 거기까지 못 따라가는 거고 또 제일 어려움은 2, 3개월 후에 유행할 만한 아이템 소싱을 하는 눈이 필요한데 그 눈을 못 키우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판단하자. 이거 여기서 내가 1년, 2년 한다고 진짜 큰 벌이가 안 되면 다른 거에 대비 기회 비용이 또 너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접고 다시 독서와 글쓰기로 돌아가서 독서 모임 하면서 그걸 했던 거예요. 습관 챌린지, 뭐 독서 챌린지, 뭐 이제 그런 거 계속 30일, 뭐, 그리고 1년간 그런 거 꾸준히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SNS를 또 접하게 된 거죠. 그, 운동할 겸 야간에 걷기 운동 나가면서 가로등 불빛 아래서 핸드폰 대고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도 찍고, 그렇게 막 1년간 막 그런 것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 SNS 하려면 마케팅을 또 잘 해야 된다 그래서 한 6개월간 또 마케팅 교육을 또 받아봤네요. 그것도 한 돈백 주고. 그랬더니, 진짜 머리가 그쪽으로는 잘 안 튀어요. 어렵더라고. 왜냐면, 온라인에서 사람들한테 호감이 가고, 명확한 콘텐츠와 상품이 있으면 자신있게 뭘 하겠는데, 아직 그게 명확하게 찾아진 게 아니다 보니까, 먼저 마케팅부터 배워서 뭘 하지? 먼저 이런 또 회의감이 또 이제 들지만, 일단 돈은 들어갔으니까 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 인스타, 그 다음에 또 네이버 카페, 먼저 그런 것도 배웠는데, 어차피 나중에 다 필요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잘 배워둔 거는 또 잘 나중에 또 활용 가치가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책 쓰기 도전을 또 했어요. 그 한 4개월을 또 나름대로 또 열심히. 그러면서 이제 저런 그 퇴직 관련된 책 한 5, 60권 보고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나와 연관될 만한 그런 목차도 뽑고 이제 나의 삶이 거기에 다 들어간 거죠. 근데 그걸 쓰고 출판사에서 투고를 했더니 출판사에서 이제 제의가 몇 군데서 왔는데 뭐 반반하자는 데도 있고 그때 당시에 나는 교육 출판에 이제 목적을 갖고 시도를 했는데 거절을 한 3군데에서 당하고 거기 편집 책임자한테 전화 걸어서 여쭤보니까 책을 누가 이제 구매를 하려면 명확하게 그 독자들이 그 책을 읽고 거기서 어떤 뭐 얻어지는 게 좀 뚜렷하게 뭐가 좀 나와야 그래 잘 팔릴 거 아니냐. 자기들 판단에 이 책, 지금 투고한 글은 잘 팔릴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잘 팔리는 책이 필요한 거구나. 이게 그냥 무턱대고 쓴다고 다 되는 건 아니네. 그래서 그 썼던 원고를 다시 다듬어갖고, 이왕 내려면 또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전자책으로다가 시리즈로, 1, 2, 3로 이렇게 이제 시리즈로 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욕심 생기는 게 그거는 이제 뉴페이퍼에다 냈는데, 남들은 큰 공에서는 왜 이렇게들 다들 또 전자책으로 돈을 잘 벌지? 저 세계도 알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또 배워야 되잖아요. 거기서 또 이제 전자책을 구매해갖고, 그분들 그 노하우가 뭔지도 이제 보면서 어떻게 전자책을 쓰지? 근데 특별한 노하우도 없는데, 근데 어느 날 또 강의를 듣다가 힌트를 얻었어요. 지금의 멘토는 한 30대 초반인데, 올해 초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어요. 무료 강의라. 토요일, 일요일만 하니까. 근데 그 아이디어를 얻긴 했지만, 그걸 쓰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배운 게요. 프롬프트, 챗 GPT 프롬프트를 요새 이제 한 6개월 동안 배우다 보니까 글쓰기는 이제 거의 자신이 있는 거예요. 전체 교육 비용을 따져보면 한 돈 1,000 정도는 될 것 같네요. 거기를 먼저 거쳐간 사람, 경험한 사람한테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 그게 불가능하다 싶으면은 거기 있는 분들하고 이제 면담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워낙 그런 쪽에 이제 또 베테랑이니까 그냥 카드 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판단하는 거는 일단은 초기에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분야들 한두 개 골라서 일단은 경험 비용이다 생각하고 한번 또 해보는 것도 너무 그걸 또 이제 그 두려워갖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아무것도 못하면 남는 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경험은 해보는 게 좋다는 걸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거기는 그냥 현장을 책임진 소장이라고 불러요. 거기 있는 지 지금 한 1년 반쯤 지났습니다. 정년은 없고 거기 계약직으로 3년 계약직으로 일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앞으로 1년 반 있으면 본격적으로 또 제 삶을 찾아서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조업체 이제 원청사 협력업체로서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창고에 적재하고 적재된 제품을 또 상찰시키는데 첫째가 안전관리, 그다음에 그분들의 불편함 없게
또 사후 관리도 해드리고 근태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고 다만 제가 중국에서 근무할 때 영업만 한 게 아니라 북경 공장 관리부장 일을 했다 보니까 그게 도움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하고 싶어요. 학창 시절을 뒤돌아봤을 때 나의 발견은 어머니 모습에서 깨우친 거거든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게 살아가시고 제가 장남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살면서 어머님이 집안에 받은 유산도 많았는데 문맹이셨어. 그러니까 땅 문서도 볼 줄 몰라. 그러니까 집안에 더 어른이 다 가져가서 팔고 해도 모르시는 거야. 근데 우리 외삼촌들이 와갖고는 매형이 이제 살아계실 때 같이 농사를 졌었는데 그 땅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누나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은 손에 땅 문서가 아무것도 없으니 뭘 알 수가 있어요 말이지. 그걸 외삼촌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저는 그때서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배워야겠다. 그래서 학창시절서부터 그런 배움의 갈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대학도 어렵게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대학교 때 뭘 했나 남는 시간에 도서관에서 책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나다 보니까 직장 다닐 때는 여의치 않으니까 싶어도 몸이 피곤하니까 일단 뭐 술 먹고 자기 바쁜데 언제 책을 보고 그래요. 지금은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독서를 해보고 싶은 마음, 그거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은 마음. 그러다 보니까 책도 쓰게 되고 코치 활동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걸 또 배워서 그걸 배움을 다른 사람한테 온라인에서 강사도 초보 강사지만 하고 있고 나중에는 그게 1인 기업, 1인 지식사업가, 컨설턴트로 더 확장이 되고 아까 100억 운영 자산가가 된다 그랬잖아요. 최종 목표는 꿈은 만드는 거래요.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고 그려가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지. 현직에 있을 때, 돈 벌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투자해서 향후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40대 후반, 50대 초라면 금방 다가온다. 지금 그 시기만 돼도 그만두니까 향후 자기의 인생 로드맵을 먼저 그리고 매년 한 가지라도 나의 필살기를 만든 생각으로다가 준비해 간다면 나중에 퇴직 다가오더라도 두렵지 않겠느냐. 바로 현직에서 돈 벌고 있을 때 빨리 퇴직 준비하라고 많이 조언의 글을 많이 쓰는데 그게 뭐 직접적으로다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읽어도 아마 가슴에 많이 안 와닿을 거예요. 왜? 사람이 욕망에 이끌려 살기 때문일 거라고 보는데 편안함, 익숙함에 물들어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에 나와갖고 자기가 무엇을 딱 한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두렵거든요. 먹고 사는 게 충분해. 뭐 돈 있어. 그러면 당분간은 걱정 없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은 의학기술 너무나 많이 발달하고 나중에 내 장기들도 다 교체해서라도 더 오래 살게 만들 텐데 근데 지금 60인데 당신 옛날 같으면 뭐 80 전에 뭐 죽는다 그랬지만 지금 90 심지어는 100 누구는 또 그러네요. 재수 없으면 120까지도 살 수 있는데 그 돈만 갖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자기 삶의 의미도 찾고 당신의 정체성도 다시 찾고 없다면 만들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깨우치고 있는 거죠. 인생 로드맵을 그려놨다 그랬잖아요. 3년에서 5년, 10년까지 인생 로드맵 나의 비전 보드를 내 숙소 벽에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보는 거죠. 저렇게 되겠다고. 내 10년 후 목표는 100억 자산가예요. 아니 지금 나이에 무슨 100억을 근데 꿈은 큰 꿈을 꿔야 돼요. 어떻게 그럼 이루어 갈 건지를 그 큰 목표를 하나씩 잘게 쪼개서 한 4단계, 5단계까지 쪼개잖아요. 그럼 이 작은 거는 충분히 도전해서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단계를 높여가는 거죠. 직장 생활을 25년 하고 퇴직 4년 차에 접어든 황재단입니다. 정확히 50대 중반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금융회사를 다녔었고 좀 오래 다닐 거 생각을 했는데 인사 승진에 대한 불합리성을 발견해 가지고 제가 퇴사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뜻하지 않게 이제 프루덴셜이라는 영업을 하게 됐고요. 거기서도 잘 다니다가 뭐 지점장이나 본부장의 어떤 불안처사
이런 것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또 이제 몇 군데를 직장을 하다가 2020년 6월 30일 날 이제 직장을 마지막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한 대여섯 번 옮긴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이야기인데, 제가 갑자기 책을 쓰게 돼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관련해서 컨설팅이 밀려와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전에 고시원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고시원 창업 비법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시청도 늘어나고 책 자체가 새로운 컨텐츠다 보니까 굉장한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6년 징크스가 있는데요. 처음에 직장 다니다가 6년에 퇴직하고 또 그 다음에 6년에 퇴직하고 거의 그런 징크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쾌한 퇴사는 사실은 없죠. 우리가 그렇지 유쾌한 퇴사할 일이 없고요. 마지막 퇴사가 유쾌한 퇴사였고요. 그전에는 제가 좀 젊을 때 뭐 흔히 이야기하는 정의감이 좀 강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과 그냥 유대관계 약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불의를 좀 못 보는 편이라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나고 보면 다 후회되는 게 맞겠죠. 근데 저는 과거에 대해 좀 연연한 편은 아니에요. 그 대사 자체가 제가 결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후회스럽고 굉장히 많은 시간, 경제적인 고통이 따르더라도 제 스스로 받아들인 편입니다. 근데 사실은 2006년도 퇴사할 때는 굉장히 좀 많이 아팠었어요. 믿었던 분, 제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속된 편으로 욱해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좀 많이 아팠어요. 그때는 제가 프루덴셜에서 라이프 플래너로 활동을 할 시기였는데요. 좀 잘 나갔었어요. 뭐, 여러모로. 그래서 실적도 좋고 해가지고 연봉도 좋았는데, 프루덴셜이라는 조직도 그렇고, 보험회사들은 지점장이 있고, 이제 부지점장이 있고, LP 영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부지점장 하다가 잘하면 지점장을 새로 나가게 돼요. 그런 게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제 영업하는 분들도 이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저를 많이 도와준 부지점장님 따라가고 싶었는데, 지점장님 보내주지 않아가지고 사실 조금 서로가 트러블이 있었어요. 약속 어긴 거죠. 본인의 실적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회사에 스카우트 해가면서 퇴사를 하게 됐을 때가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제 뭐 첫 번째 직장은 뭐 흔히 이야기하는 갑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어릴 수도 있고 뭐 제법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면서 제 자신을 이제 돌아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뭐 대하는 그런 과정들을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실패하지 않는 사업들, 퇴직, 뭐 퇴사 후 이제 은퇴 생활들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미리 할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진에 대한 불합리함.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아파 찬스를 쓴 친구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고 인사부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느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본부장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고요. 세 번째 부분들은 거짓말이라는 부분.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내용과 다른 그런 부분들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제가 적응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사람을 믿은 것에 대한 시스템을 믿은 것에 대한 배신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첫 직장은 대학 병원 계열 회사였는데 여기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회사였고요. 두 번째 프루덴셜 회사 같은 미국 회사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자유분방한 회사였고요.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뭐 크지는 않은 회사였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수직적인 조직. 내 마지막 직장은 이제 뭐 회장님 모셔다 보니까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이야기하면 뭐 권위주의 이런 거 아닐까요? 수직적인 문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 같아요. 한 가지 너무 잘났어. 한 가지는 너무 못났어인 것 같아요. 너무 잘나면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만족도 떨어지기 때문에 비전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더 좋은 데라고 하게 됐죠. 물론 그 퇴사 자체가 더 좋은 데로 미래가 좋은 쪽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 케이스가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저걸 너무 못해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요? 근데 빨리 나가는 분들이 더 빨리 자리 잡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직장 들어갔을 때 이제 IMF가 터졌잖아요. 97년도에 그쵸? 그때 정권에서는 40%가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리급 이상 거의 다 명퇴를 당했고, 명퇴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거죠. 퇴직금을 안 줬으니까요. 근데 먼저 나간 분들이 또 먼저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나간다 해서 실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무조건 나가서 부닥치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이 사실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온다 해가지고 이직도 쉽지 않고요. 그 창업을 한다고 지금은 좋은 아이템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 금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 자기 자본을 할 수 있는 것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세상을 모르시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준비는 사람에 대한 공부 같아요. 직장인분들은 외부의 사람들을 모르잖아요. 그냥 믿고 쏟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책으로 먼저 이제 사실은 뭐 사람에 대한 그런 공부 심리라든지 이런 공부 그리고 대학 공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또 요즘 유튜브라는 채널 좋은 것도 많으니까 그 실제로 또 그런 사례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실제 또 자영업을 하는 분들 만나가지고 선후배 만나가지고 뭐 사람 대하는 거라든지 어떻게 상황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공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회사 사람들은 서로가 뭐 크게 피해를 줄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엮이는 건 없잖아요. 근데 사연을 오면은 그 제3자 입장에서는 저에 대해서 뭔가 이득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쓰겠죠. 쉽게 하면은 뭐 좋게 대해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허풍을 친다든지 뭐 사기를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우리는 구별을 하지 못하겠죠. 그쵸? 그 부분이겠죠. 또 뭐 쉽게 하면 다른 고시원 뭐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그거를 흔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뭐 고시원은 안에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 다 차 있다. 여기 뭐 방 뭐 하나당 뭐 50만 원 판다. 이런 식의 이제 크게 허풍을 치면은 과대하게 그걸 말을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인수했을 때 크게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실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만나는 대상이 이제 관계 자체가 회사는 수평이기 때문에 갑을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사회에서 만나는 관계는 사실은 갑을 관계 생길 수도 있거든요.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프랜차이즈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뭐 흔히 뭐 뭐 이런 뭐 제가 좀 이야기하고 그러지만은 정말로 거기는 갑이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사용해야 되는 을이고요. 근데 이제 실제 돈 버는 거는 사실은 이제 갑이 다 가져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고시원을 하다 보면 고시원은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사실 건물주가 갑이잖아요. 근데 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갑이라는 게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예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하고 이제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700만 원 월세를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해서 대금을 치르겠는데 갑자기 이제 건물주가 월세를 850 올리겠다. 그럼 정말 황당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런 인간들 사실은 생각보다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저는 사실은 뭐, 요 지역적인 어떤 표현을 좀 조심스럽지만은, 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이제 건물주들이 사실 그런 게 좀 많습니다. 뭐, 그런 거 만나면 기분 진짜 심하죠. 정말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거는 사회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사례들이에요. 처음 나온 분들 막 법을 찾고 그러지만 법 찾는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욕하죠. 뭐 이런 뭐가 둘이 흐르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고, 사실. 근데 현실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그만하는지 둘밖에 없겠죠. 그게 현실이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잘 나간다고 해서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갈 때 미리 대지환 선배님들이 가가지고 인생 조언을 구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건강이겠죠, 뭐. 그쵸? 건강이고, 두 번째는, 나의 수준을 낮춰야 된다는 거. 그쵸?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 싶네요. 그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하면 어깨 힘 빼고 놓으세요. 현재 꼭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다양한 방법, 다양한 쪽으로 모션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는 자격증 따서 뭐 하는 거는 크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뭐, 너무 많은 분들이 경쟁률 높고, 실 돈도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발 좀 그 안에 있는 그 생각들 좀 버리고 나오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자기는 뭐 부장이었니, 뭐 임원이었니, 말도 안 되는,
그 대기업이니까 자기 회사가 보호를 해줬으니까 자기 부장이 임원이 나오면은요, 대표이사였더라도 사람 취급 안 해줘요. 사람 취급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대화도 안 되는데. 그런 걸 좀 버리고 오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왕년에 뭐 나 때 때문에 내가 뭐 1,000만원을 번, 1억을 버렸니 그런 이야기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일에들 감사하고, 사실 소울걸 얻을 수 있다면은, 그것도 새로운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걸 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버리는 연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나와서 힘 빼는데 2년 걸린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걸 줄이는 만큼 또 빨리 이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너무 많은 노동을 하는 거는 원치는 않아요. 그냥 궁극적으로 건강을 잃으면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아니 뭐 아주 쉬워요. 사례도 아니고 그냥 간단해요. 우리 흔히 만나는 경우에요. 말을 대화할 수 하면 자기가 이제 임원이었으니까 자기가 대화를 주도하는 거죠. 전혀 세상과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회사에서는 할 법한 이야기를 직원인데 할 법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 왕따 당하겠죠. 그런 사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분도 2년 걸려요. 아니 자기가 지시하는 거죠.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개뿔도 모르면서. 제일 무시 당하는 사례들이 그런 사례들이에요. 제 친구가 이제 퇴직하고 나와서 저를 찾아왔어요. 뭐 그러면서 뭐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힘이 안 빠져가지고요.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아주 뭐 자기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L그룹의 뭐 전무이사였는데 뭐 직원이 뭐 3,000명이 있었는데 연봉이 얼마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는 그걸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걸 할 거다. 그리고 자기는 그 임원했기 때문에 충분히 뭐 회사에서 뭐 뭘 밀어줄 거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도 가짜나 가지고요. 뭐 저희들 볼 때는 그 웃기는 친구죠. 어떻게 보면 뭐 꼭 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누구라도 똑같은 이야기 할 건데 그 친구 한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얼굴도 많이 상하고 힘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 사이에 좀 당했나 봐요. 뭐 돈도 안 되고 이제 매일 뭐 큰 거 할 거라는 소리만 듣고 쫓아다녔겠지. 그리고 누가 퇴사한 사람인데 요즘에 뭐 도와줍니까? 그렇죠? 챙길 식구들도 많은데 회사도.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조금씩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한 2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이제서 이제 뭐 완전히 뭐 진짜로 뭐 흔히 하기에는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받으면서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친구가 잘 된지 못 된지 모르겠지만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자체만 하더라도 그 친구는 계속 좋아질 일만 남았겠죠. 왜냐면은 회사에서 임원을 달았다는 이야기 자체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거든, 사실은요. 능력이 없이 임원을 달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적응하면 또 잘할 수 있겠죠. 저는 그 친구를 응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오실 때 좀 힘 좀 빼고 나오시고 그리고 겸손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다른데요. 뭐 오래 가는 분들 3년, 5년도 받고요. 그리고 또 빨리 빠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성격이나 성향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개인의 마인드가 아닐까 싶어. 아 참, 한 번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이제 뭐 O 그룹에서 상무이사님 하신 분이 이제 저희 창업을 지금 잘하고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뭐 힘이 없이 왔던 것 같아요. 특이한 케이스 같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금방 또 잘 하시더라고요. 그 케이스 있는 것 같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좀 힘이 그거 왔는데 실제 퇴직할 때 되니까 이제 미리 이제 경험한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또 바로바로 힘이 또 빠지더라고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전에 다른 데를 창업을 다시 했고요. 방이 이제 56개인 원룸형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프로레전 다닐 때 사실 그때 고시원을 처음 접하게 됐었어요. 싱가포르로 이민 가게 된 고객님께서 한 3억 정도 돈이 있는데 이걸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아이템을 찾다가 그 당시 고시원을 찾게 됐고 그때 중개사를 통해서 신축하고 있는 고시원을 제가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동생이 운영하는 걸 봤었고요. 그리고 입고 있다가 2019년도 때 아주 친한 형님께서 고시원 상가를 이제 매입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도움을 주게 됐고 그리고 그 형님하고 의기투합이 돼서 우리가 그러면은 고시원도 한번 운영해보자 이런 제안이 있어서 제가 실제 작업을 했었고요. 자본은 그 선배님이 되시고
제가 운영하는 걸로 해서 직장 다니면서 고시원을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중요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첫 번째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제 제가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진입의 장벽이 높아야 된다는 거. 진입 장벽이 높아야 다른 분들이 못 들어오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고시원은 주거입니다. 주거기 때문에 고시원은 신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는 고시원이 쉽게 말해 공급이 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 되겠죠. 세 번째, 안정적으로 월 수익이 발생해야 된다. 네 번째는 노동시간이 적어야 된다. 제가 직장 다니고 있고, 마지막은 시스템이 가능해야 되겠다. 그리고 추가한다 그러면은 제가 원할 때 엑시트가 용이했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맞춰서 제가 찾은 게 고시원 창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시원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익성도 같이 받고요. 공부할 책이라든지 아무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몸으로 부닥쳐가 시행착오를 하는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책이 나오고 유튜브도 있고 정보들이 있겠지만은 그 당시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고시원 치면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고시원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 그냥 주면은 계약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시원 방을 열었을 때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하는 방을 구경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상상할지 모르겠지만은 절반은 뭐 소주병이나 맥주병으로 있고요. 또 절반은 뭐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방을 구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거의 기겁하실 거예요. 고시원은 방이 보통은 한 2평이 안 돼요. 그러면 화장실 포함이기 때문에 실제로 1.3평 정도 될까요? 그러면은 그 안에 청소를 안 하면, 그리고 버리지 않으면은, 쌓이기만 하면은, 몇 개월 쌓이면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소주, 맥주, 그런 병들이 쌓일 수 있고요. 쓰레기들도 안 버리면은 많이 쌓이겠죠. 냄새는 당연히 날 거고요. 어떤 원장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반 도주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넉넉한 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숫자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극소수지만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못 내니까 짐을 놔두고 그냥 훌훌 혼자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유유히. 우리가 야반 도주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어떤 사례에 있을 수 있냐 그러면은 제일 힘든 게 공실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차피 방이 있는데 방이 안 차면은 소득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문의가 없고 방이 나가기만 할 때는 좀 자영업자, 모든 자영업 똑같겠지만은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수없이 다양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대학생들, 그리고 경력단 열려서 그 주부, 그리고 흔히 유명한 S전자, L전자, H자동차 등 현재 직장 조언을 다니고 있지만 언제든지 제가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금융고 말할 것도 없고 미리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 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케이스도 꽤 많은데 50대 정도 해가지고 조기퇴직인지 자발퇴직인지 명퇴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찾아오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남편이 언제 흔히 이야기하는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는 분들도 너무 다양하다 보시면 됩니다. 재직하고 있는 분은 좀 여유가 있겠죠, 그렇죠? 좀 더 건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퇴직하고 바로 오는 분들보다는 좀 다른 걸 경험하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더 절실하죠. 더 절실하고 그때는 조금 어깨 힘이 좀 빠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현실 감각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앞으로 계획은 또 뭘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좀 시간적 여유가 생겨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건강도 지켜야 될 것 같고 또 소일거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꼭 돈만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한 곳에 머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변화 자체가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물이 흘러가다시피 좀 맡기다 보면은 생각보다 자기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면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당신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30년 근무를 하고 8년 전에 퇴직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춘재라고 합니다. 재직 중에는 제가 맡았던 직무가 영업,
마케팅,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소매 유통 전문가, 이런 타이틀로 불렸던 그런 기억도 생생합니다. 네, 60대 초반입니다. 퇴직 사유가 좀,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현재는 정년퇴직제가 이렇게 정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퇴직하던 2015년도에는 정년퇴직제가 법으로 이제 시행되던 첫 해였기 때문에, 저도 잘 견디면, 최초로 정년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생각만큼 현실이 이렇게 정년퇴직을 호락호락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기업에서 연말이 되면 조직 개편을 하고 인사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장 생활을 꽤나 오래 했었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하면서 항상 바라고 기대하던 꿈이 뭐였냐면 연말 되면 나도 승진자 명단에 있으려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한 해 한 해를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던 해에 조직 발표를 하는데 조직 발표 그 결과를 보니까 조직도에서 이제 제 자리가 이제 사라져버린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원래 이제 승진을 기대하던 그런 사람이 자리까지 박탈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정말로 당황했고 눈앞이 좀 깜깜할 정도로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몇 년 몇 월에 이제 퇴직을 한다 하는 것들이 감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개념이 없었고 평생 직장으로 항상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퇴직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들었던 심경은 회사로부터 배신당하는 그런 느낌. 네, 근데 그게 컸어요. 그래서 한 4, 5일 갔었던 것 같고 4, 5일이 경과되고 나서는 내가 너무 퇴직 준비를 안 하고 정말 세월을 허송세월 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자책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퇴직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불현듯 그런 이제 고민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다가와서 불안이 엄습하는 두려움 이런 그 심정으로 그 당시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큰 변화가 오죠. 퇴직하기 전에는 이제 몰랐는데 퇴직을 하고 딱 보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던 회사가 온실 세계였구나. 그리고 퇴직을 하니까는 야생의 세계에 홀로 던져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가졌던 모든 저의 껍데기, 회사의 그 백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회사의 이름으로 제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박탈당했죠.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제 자리가 없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 할 때 상당히 그 유용했던 명함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사는데 정말로 핵심인 급여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저를 그 전문가로 인정을 하여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와 보니까는 제가 무슨 뭐 전문가인지 뭔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좀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퇴직을 하고 보니까는 사회에서 저를 신용을 하지 않는 거, 신용도가 제로가 되더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후죠. 퇴직 전과 퇴직 후의 큰 차이였었죠. 사례가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사례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 자리가 이제 없어지니까 바로 정말로 평직원으로서 새로운 부서에 발령이 이제
된다든지, 좀 전까지 제가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하고 똑같은 레벨에서 그냥 똑같은 일들을 이렇게 해야 하는 이제 그런 게 자존심 강한 저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런 이제 심리적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바로 퇴직을 하지 않고 한 1년간은 버텼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과업을 이제 저한테는 이렇게 이제 내려줬는데 TF를 제가 TF장으로서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고 TF장이 끝나고 나서는 정말로 일을 주지 않았는데 제가 일거리를 찾아서 일거리를 만들어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하면서 한 6개월은 더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로 이제 그 당시에는 꼭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퇴직을 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퇴직원에 사인을 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무렵에 저희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준생으로 한 1년 정도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기업에 취업을 위해서 뭐 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고 뭐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뭐 불합격 이런 소식을 계속 들었어요. 상당히 많은 횟수를 그렇게 이제 불합격 된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불합격, 두 번 불합격 할 때까지는 밝은 미소를 지었는데 횟수가 10번 넘어가고 해서부터는 정말로 이제 불합격 소식을 들으면 골방에 박혀서 나오질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자주 반복이 됐었거든요. 아빠가 그런 딸아이를 볼 때 편한 심경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제 저의 처지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나 같은 퇴물이 나 같은 어떻게 보면 뭐 똥차가 길을 딱 막고 있어서 지금 한창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젊은이들한테 장애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이 딸의 사례가 떠오르면서 제가 이제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일찍 자리를 떠나주면 딸과 같은 젊은이들이 마음껏 그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몇 개는 마련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미치자 제가 이제 과감하게 퇴직원을 내게 됐죠.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사회인으로서 열심히 생활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이제 퇴직 8년 차인데요. 그동안에 2번의 취업 경험이 있어요. 모두 이제 실패 사례입니다. 첫 번째 취업은 제가 중소기업에 퇴직하고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그런 기회가 이제 생겨서 취업을 했고요. 조건도 상당히 좀 좋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14일 만에 다시 퇴사를 이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소기업의 합격 통지를 딱 받고 제가 이제 제일 존경하는 전 직장의 선배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자랑 삼아서 전화를 했죠. 선배님, 저 이만저만해서 중소기업에 취업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선배님 먼저 이제 축하를 해주시고, 야, 중소기업 생활하기가 그게 만만치 않대더라. 넌 대기업 생활을 꽤나 오래 해서 아마 힘들 텐데, 네가 한 100일 정도만 버티면 내가 좋은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한번 대접해주마. 100일 견뎌라. 뭐 이런 응원 겸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00일 뭐 솔직히 3달 조금 지나면 되잖아요. 금방 가는 시간이라서 자신했습니다. 그래, 내가 선배로부터 드디어 맛있는 식사 대접을 받을 기회가 왔구나 하고 이제 자신만만해서 취업을 이제 했었는데
그분의 우려가 현실 그대로 이제 드러난 거죠. 제가 너무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대기업의 조직 문화라든지 일하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다라는 것을 간과를 했죠. 그냥 떠드는 소문만 듣고 뭐 자신했었던 건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의 양보다 제가 이제 준비하지 않고 입사를 했던 중소기업에서 14일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더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 없이 들어갔던 직장에서 14일 만에 실패 사례를 만들어냈죠. 뭐 일단 근무 환경의 차이도 있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업무가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큰 조직의 부품처럼 나의 역할만 하면은 전체가 다 돌아가는 그런 체계였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정말로 다방면에 모든 일처리들을 이제 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을 뿐만 아니고, 더 힘들었던 거는 중소기업은 대개 이제 친인척이 그 운영을 하는 그런 체계라서 의사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제가 이제 이해하지 못할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힘들었죠. 환경적인 거야 뭐 견뎌내면 되는데, 이제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취업은 정말로 이제 아내의 눈살을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렇게 이제 했었던 거고,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저도 나름 사회에서 이제 일거리를 이제 갖기 위한 그런 이제 개인적인 노력들을 했습니다. 뭐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름 사회에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이제 하던 차였는데, 또 취업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또 갈등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그래도 몇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좋은 조건의 이제 취업 조건이 오니까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때도 저의 그 직업적성이 어떤 것이었는지 잘 분간이 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저의 그 진로에 대해서 확신을 이제 못 가지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울질 하다가 조건이 워낙 좋아서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는데, 그 두 번째 취업을 한 곳에서는 정말로 그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루 일과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장소도 왕복 한 150km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전방을 이렇게 수리해야 하는 그런 일이어서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허비해야 하는 시간도 많이 걸렸을 뿐만 아니고, 또 그 페이퍼워크, 이제 주로 이제 컨설팅 하는 업무였거든요. 페이퍼워크를 완성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힘들어서, 제가 평상시에는 그 잠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잠을 참 잘 자는 사람인데, 그 두 번째 직장에서는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는 증세를 뭐라 그러죠? 불면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삶의 의욕도 잃어가고, 스트레스는 또 많이 쌓이고, 그래서 한 100일 정도 지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뭐 건강도 해치고, 나의 노후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정말로 100일 만에 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인생 2막의 일은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자기 의지로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제는 뭐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든지 가장으로서의 짐을 덜은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인생 이막의 일을 선택하실 때는 나의 직업적성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일을 이제 선택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마음의 소리를 아마 충분히 들으셔야 그런 직업적성을 알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쪽 용어로는 노후의 진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진로의 방향을 확실히 잡으시면 그쪽에 해당되는 일은 충분히 재미있을 수도 있고 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진로도 정하지도 않고 자기 직업 적성에도 맞지도 않는데 서둘러서 뭐에 쫓기듯이 이렇게 선택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건이 좀 다르실 텐데요. 지금은 이제 법으로도 퇴직 전에 재취업 지원 서비스라는 그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필요하신 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어느 정도 이제 해소를 하고 퇴직을 하실 텐데 제가 퇴직할 당시에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없어서 저는 정말로 발버벗은 채로 야생 세계에 뛰어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는 정보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누가 도움 줄 그런 그 환경도 조성이 안 돼서 저 나름대로 뭐 닥치는 대로 뭐 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 개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사대보험 처리하는 것도 제가 알아서 막 뛰어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제 수모도 당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분야가 이제 되게 많잖아요. 퇴직 생활 하면은 정말로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라서 모든 면에서 다 새롭게 도전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취업하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실업급여를 한 9개월 정도 받는 동안에는 그래도, 뭐 용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돈이 생기니까 그나마 퇴직 허니문을 즐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이제 되잖아요. 근데 뭐 한 1년 정도 이제 가까이 가고 마땅한 수입이 생기지 않게 되니까 아내 눈초리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조급해졌죠. 그래서 막 여기저기 저의 직업 적성하고 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없이 기회만 되면 네, 뭐 취업하려고 서두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저의 그 서두름을 어떻게 이제 상대는 잘 아는 것 같아요. 다단계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 뭐 이런데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사기꾼들도 이제 섞여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좋은 제의를 좋은 조건으로 제안을 해서 제가 솔깃한 마음으로 이렇게 몇 번 찾아가 봤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저의 그 대기업에서의 커리어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됐죠. 그래서 취업을 참 상당히 조심스럽게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느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은 뭐 잘못했으면 저 노후 자금까지도 다 잃어버렸을 그런 상황도 지금 생각하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퇴직이라는 그 상황에 접했을 때는 크게 당황하고 뭐 불안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퇴직을 정말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희 후배 직원들이 막 격려차 저한테 막 해준 말들이 있어요. 선배님 퇴직하시는 거 뭐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나가시면
저희 회사의 그 브랜드 네임도 막강하고, 그래서 나가시더라도 아마 일자리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던 사람이라서, 이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라고 또 이게 갑자기 또 안심했어요. 안심하고 이제 딱 나와 보니까 전혀 현실 세계는 달랐어요. 후배들이 말하던 제가 다니던 회사의 후광 뭐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했던, 그냥 맨 땅에 헤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과 후가 정말로 확연하게 차이 난다라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그때 이제 먼저 퇴직하신 선배들의 이미지가 별로 이제 안 좋았어요. 퇴직을 하시고 나서 자꾸 회사를 기웃거렸거든요. 기웃거리는데 보면은 뭐 차 한잔 마시러 왔다가도 이렇게 보면은 뭐 보험 상품을 꺼내놓는다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판촉물을 꺼내놓고 나 이런 사업을 하니까 좀 도와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봐서 제가 퇴직하면서도 선배들의 조언을 들으려고는 안 했습니다. 잘못 조언을 듣다가는 바로 그 선배의 모습을 닮을까봐, 그 길을 걸을까봐 아예 조언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저의 이제 퇴직 후의 생활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끌어주는 선배 없이 퇴직을 했다고 보면은 됩니다. 그분들은 저보다도 아마 더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그분들이 이제 나갔던 시기를 보면은 IMF 때 많이들 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퇴직할 무렵의 나이보다도 훨씬 젊은 시기에 또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나오셔서 아마도 노후의 삶을 살기보다는 한창 중년인 그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생활전선에 바로 뛰어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하고는 좀 약간 퇴직 환경이 좀 차이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퇴직 일자가 이렇게 뭐 예정될 수가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퇴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시점에서는 반드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퇴직이 내일 모레인데도 그냥 안일하게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심정으로 퇴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제 퇴직을 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면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고민을 해보는, 그래서 퇴직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 2막을 살아야 할 그 여정이 있잖아요. 뭐 20년, 30년, 40년 그 여정을 가는 진로, 방향만 싹 제대로 잡을 수만 있으시다면 퇴직 생활도 뭐 충분히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여정의 방향 우선 잡으시고요. 그 여정을 향해 가는데 필요한 준비물이 뭘까? 학위가 필요한가? 학위 따세요. 재직 중에. 자격증이 필요한가? 자격증 따세요. 또 그 분야에 커리어를 좀 쌓아야 하나? 그러면은 그 분야의 커뮤니티라든지 카페니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웃거리시면서 커리어도 쌓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 퇴직을 하세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퇴직하자마자 전문가로 바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버려야 할 거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회사의 후광이죠. 그거를 저는 회사 껍데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다 버리셔야죠.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버리려고 안 해도 버려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예, 여러분들 봉급도, 명함도, 그 다음에 자리도 없어지고, 또 회사의 후광으로 사회로부터 얻었던 신용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회사가 인정하는 전문성도 다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뭘 특별히 버려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마음 준비를 하고 나오셔라,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나오시면 버릴 게 또 있습니다. 예, 나올 때 박탈당하는 아까 그런 거 말고 나오셔서도 여러분들이 막 유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과거의 명성, 과거의 성취 업적, 그 다음에 명예, 지위, 받았던 급여, 그 급여 액수, 막 이런 것에 집착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것조차 마음 내려놓기를 하셔야 합니다. 잊어버리셔야 퇴직 이후에 정말로 편안하게 인생 이막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뭐 저 주변뿐만이 아니고 뭐 많은 사람들의 주변에 퇴직을 하시고도 이제 뭐 그런 그 과거에 영예스러웠던 기억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퇴직 이후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 과거의 영광들을 싸그리, 가능하면 싸그리 다 내려놓고 하셔야 하는데, 뭐 훈장처럼 아직도 오랫동안 이제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인생 이막을 살아가는데 좀 장애가 될 수 있죠. 퇴직하면은 진짜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4대 보험을 처리하는 그런 일이죠. 실업급여야 뭐 이제 여러분들이 최우선 관심으로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별도의 정보를 입수할 기회가 있으실 거고, 건강보험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직장을 퇴직하면은 바로 이제 퇴직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곳이 이제 지역 건강보험이죠. 거기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지역 건강보험료가 꽤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아마 실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좀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첫 번째로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제일 좋죠. 피부양자가 되면은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안 내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피부양자 되기가 그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되게 이제 조건이 강화돼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미 계속 가입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 급여 수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이제 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퇴직하시면은 그 급여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 그 다음에 소득, 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뭐 이런 이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직장 다닐 때는 내가 건강보험료 얼마 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잊고 사셨잖아요. 근데 이제 퇴직하시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딱 받고 나서 이게 많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직장 건강보험료하고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내시던 건강보험료가 적으시면 이미 계속 가입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직장에 다니는 그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 건강보험료가 한 60만 원 정도 나왔다. 재산도 있고. 그런데 회사 다닐 때 건강보험료 낸 게 한 30만 원 정도 되더라. 그러면은 3년 동안 이미 계속 가입제도를 통해서 30만 원씩, 전 직장에서 내는 30만 원씩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경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고요.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취업하시는 거죠. 봉급 적게 받는 그런 기업에 취업을 하셔서 건강보험료 내시면 됩니다. 퇴직 생활 한 8년 정도 하면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습득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사전에서 나중에라는 단어, 뭐뭐 때문에라는 단어, 요거를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그래서 인생 사전에 이제 나중에 뭐뭐 때문에 뭐 이런 것이 있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마음의 소리가 울리는데도 이거 내일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하면서 미루게 됩니다. 한번 미뤄지면은 잘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뭐뭐 때문에라는 단어가 있다 보면 쉽게 포기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나이가 60 가까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뭘 해? 뭐 이렇게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그런 도전도 이렇게 포기를 쉽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절대 여러분들 인생 사전에 나중에라는 단어, 뭐뭐 때문에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대신 바로 지금 하는 그런 단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그런 단어가 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좀 담겨 있어야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뭐 많은 동영상도 보시고 또 많은 강연도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뭐 책도 보시고 이해 다 하십니다. 다 영리하셔가지고 이해를 머리로 다 해요. 고개 끄덕끄덕 합니다. 고개는 끄덕이는데 결국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행동으로 안 옮겨지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낭만 닥터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주인공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삶은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변할 줄을 알아야 돼요. 실천력, 행동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애둘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